자가용 카풀 영업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파업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택시업계의 시위는 조금 전 집회를 마치고 이 시간 현재 마포 방면으로 시위대는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퇴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여의도와 마포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금리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두 차례 좀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오늘 민감하게 반응해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생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또 그동안 받아오던 혜택이 사라지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달라지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택시 잡으실 때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파업을 오늘 여의도에서 펼쳤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집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는 조금 전인 4시쯤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택시업계는 의사당대로 전차로와 마포대교 일부 차로를 막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4개 택시단체 소속 기사 1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주최 측은 집회 전 과정을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무리하게 대응할 경우 국회 포위는 물론 서강대로 봉쇄에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대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시위대가 좀 겹치다 보면 교통체증도 좀 우려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의도 일대는 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요. 비단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택시 잡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퇴근길이 더 길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으로 전국의 택시 운행률은 어제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오늘 버스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집회와 별개로 택시업계가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4개의 택시단체 대표들은 카풀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엔 택시 4개 단체와 카풀 업계 대표 등 이해 당사자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구 운영 방향과 논의 주제, 활동 시한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차량 공유업체 소카의 이재용 대표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SNS를 통해 공유경제에 있어서 아무런 진전을 만들지 못해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오늘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내려가며 2060선을 가까스로 넘긴 채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8.72포인트 내린 2060.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071.08까지 오르며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장 후반 다시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전거래일보다 3.95포인트 내린 668.1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금리를 올린 영향이 좀 있겠죠? 네, 어차피 미국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입니다. 정작 미 연준이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2회로 낮춰 잡은 게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횟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분명 호재지만 그만큼 미국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원 30전 오른 1127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해 전 계층에 걸쳐서 소득이 올라서 빈곤율이 7년 만에 가장 낮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극화는 더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지난해 빈곤 계층이 줄었다고요? 네, 통계상으로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계층을 빈곤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빈곤층 비율이 2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제공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빈곤율이 낮아진 건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 상황은 더 벌어졌다고요. 네, 우선 소득 자체는 전 계층에 걸쳐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이 5,70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이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상위 20%는 근로소득이, 또 하위 20%는 복지 혜택 등 공적 이전 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극화는 더 심해졌는데요. 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열은 지난해 7배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0.02배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4년 7.37배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시장 소득의 차이 등의 영향으로 상하위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부터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휴일이 대출 만기라면 현재 대출금을 갚는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과 후 평일에 돈을 갚는 방법인데 여러 불편이 뒤따릅니다. 연휴 전에 갚아야 할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리 갚을 수 없고 연휴 이후에 갚자니 만기일에서 미뤄지는 날만큼 이자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 연휴 첫날이 대출 만기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당일 본인의 주택대출금을 갚으면 5일치 이자인 약 25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출 상환 자금이 마련된 경우에도 휴일에 대출 상환을 할 방법이 없어서 휴일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휴일에도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ATM 현금 출납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고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의 금리 인하 신청을 멋대로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거절 사유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신청만 비대면이고 실제 약정을 할 때 한 번은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 페널티 성격으로 부과받는 중도상환 수수료의 면제 시점도 미리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그 시점을 몰라 여윳돈이 있어도 조기 상환을 미루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6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의 아파트값은 0.08%가 떨어졌는데 25개 서울의 자치구 모두 하락 또는 보합권이었고 특히 강남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남구가 마이너스 0.23%, 송파구가 마이너스 0.16%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도 지난주보다 낙폭이 더 커지면서 0.11% 떨어졌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이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에 나섰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자체 개발한 악성 앱 탐지 기법을 현재 운영 중인 금융보안원 피싱 탐지 시스템에 추가해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나 포스코건설, 현대차그룹의 현대파워텍과 같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와 서울시 교육청 등을 포함해 기관 단체와 대기업 집단 등 모두 605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용 기저귀에서 나온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용 기저귀 3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피넨과 핵산 등 11종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검출됐지만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미 전해드린 대로 미 연준이 오늘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기준금리를 0.5% 올렸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미리 예상을 했을 때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더 중요했던 게 내년에는 과연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2번 정도 더 올리겠다라는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그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것이 좀 분명해진 게 오늘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 다시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한은으로서는 또 부담이 다시 이제 커진 모양이 됐습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거냐 미국 내에서도 조금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일단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뭐 역시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낮고 또 부동산 가격도 지금 올라가 있는 추세고 물가 상승률도 높고 뭐 이래서 그런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이 참 모아졌던 게 내년도 통화정책이었잖아요. 지금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2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한 뭐 3번 내지 4번 올릴 것이라 내년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 미국 경기가 이제 거의 정점에 도달해서 내년부터 조금 이렇게 그 내려가는 어떤 추세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그동안에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경기를 살렸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고 돈을 줄이니까 경기가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니까 연준의 의장이 이번에는 그 중립금리하고 좀 근접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한 2번 정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2번 얘기를 한 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올해 연초에 나왔던 얘기는 서너 번까지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절반 가까이 줄긴 한 건데요.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2번도 안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지금 상태로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높이면은 부동산 버블이 또 꺼질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4번에서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줄였는데 물론 뭐 경기가 갑자기 침체된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줄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미국이 일단은 오늘 올려서 올해 4번을 이제 결국 금리를 올린 거고요. 내년에도 좀 말씀하신 대로 2번 정도 더 올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건데 우리 쪽으로 보면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차가 0.75%포인트까지 다시 이제 확대됐습니다. 한은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미국 금리하고 한 1% 차이 이상으로 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0.75%가 다시 이제 나게 되니까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2번 높이면은 이제 1.25% 우리가 안 올리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에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 미국이 2번 올리고 우리가 한 번 올리면 이제 금리 차이가 1%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1%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1%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2005년, 2006년 때도 한 1% 차이가 나니까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물론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렇죠.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또 우리 경기가 지금 뭐 그렇게 굉장히 나쁜 상태니까 금리를 많이 높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 자본 유출의 우려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 한 번 정도 금리를 높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우리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우리가 한두 번 정도 금리가 이렇게 뭐 미국 때문이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이 정도의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뭐 한 번 정도 금리를 높이는 걸로는 큰 충격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그 외에도 이제 정부가 또 확대 재정 정책을 그렇죠. 경기 경착륙을 막으려고 그러고 있고 또 기업의 투자도 좀 유도하겠다 이런 그 정책 방향을 내고 있으니까 뭐 수출 부분에서 큰 충격이 없으면은 예. 한 번 정도 금리를 높이는 걸 가지고는 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대 김정식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금리가 한두 번 더, 특히 한 번 정도 오를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는 뭐 큰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존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한 20페이지가 넘게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도가 이를테면은 창업과 성장과 폐업 또 재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생애 주기별 이렇게 좀 짜여져 있다라는 점에서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 이런 평가도 물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먹혀서 자영업자들이 생존에 대한 위기감을 좀 덜 느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자영업 대책을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중앙대 위정현 교수님과 함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실효성 여부를 따져볼 거고요. 그 사이에 오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또 관심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페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이제 오늘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갔는데 그 제로페이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페이를 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거든요. 서울시에 이 관련 실무 담당자를 또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부터 시작된 얘기 좀 들어보고 이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또 잘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정현 교수와 함께 전반적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대요. 네, 그런 일단은 뭐 하나하나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적으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적절했다, 괜찮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시는지 싶네요. 시기적으로는 뭐 필요한 상황이 되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느낌은 좀 급하게 서둘러 만든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배경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이제 주 52시간 이 이슈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좀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 그리고 효과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어떤 종합 대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가할 만하지만 그 실효성이라든지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것부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실효성 여부는 이제 차차 이제 저희가 하나씩 좀 진단해 볼 거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했어야 된다라고 느꼈었던 부분은 어떤 거를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상권 개발에 좀 적극 나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박원순 어떤 시장이 용산 지역에 대한 어떤 용산인가 여의도인가 재개발 이야기를 했었을 그렇죠. 때 그쪽에 어떤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던 맞아요. 그게 올 7월 얘기죠. 예, 7월 그래서 얘기. 결국에는 그걸 이제 부랴부랴 그걸 취소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는 시중에 이제 부동자금이 결국에 주식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못 들어가는 자금들이 대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언제든지 호재만 생기면 그쪽으로 집중해서 그러니까 일거에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어떤 상권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투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상권이 좀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의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 예를 들면 나중에 지금 어떤 저출산 뭐 고령화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향후에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를 좀 반영한 다음에 이런 특히 이제 상권 재개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대책에 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성급했다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권을 이렇게 잘 개발해도 와서 물건 살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의 지갑이 얇으면 결국은 별거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라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교수님 말씀하신 상권 개발 문제가 혹시 또 시중 부동산을 끌어들여서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폭등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상권 개발이라는 것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같은 어떤 오류를 반복하는 게 정부가 주도해서 단기간에 상권을 개발을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 개발의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록봉기 힐즈라는 도쿄 얘기하시는 거죠? 도쿄. 거기는 거의 30년에 걸쳐서 기업이 아마 모리 빌딩이라는 회사일 텐데요. 그 회사가 개발을 했거든요. 30년 걸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내심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간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어떤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 사는 거주자들, 지역의 상인들, 주민들을 주체로 끌어들였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인상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음에는 어떤 부동산 회사가 들어오는 어떤 개발에 대해서 저항했었지만 나중에는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래서 하나의 단지 어떤 그 가게들이 또는 명품 샵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고 문화 공간으로 결국에는 컨셉을 잡았다는 이런 어떤 훌륭한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이걸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고 건물을 세우고 이것보다는 그런 하나의 미래의 어떤 상권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변화되는 또는 미래의 문화 공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젊은이들의 취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상권 개발이라는 이슈를 조금 접근해야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아마 대책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뭐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오늘 그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던데요. 결국은 자영업자를 살린다는 건 내수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 돈이 있는 게 안에서 풀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가라든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또는 고령화 관련된 실버 산업이나 이런 걸 텐데 그러니까 그런 업종에 대한 걸 이렇게 좀 특화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오늘 좀 포함이 돼 있지는 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저도 좀 공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되게 눈에 띄던데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조정이라는 게 이제 여기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채무를 예를 들면 상시 채무조정제도라든지 또는 뭐 이제 채무 감면 결국에는 이제 감면율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리고 또 뭐 특별 감면제도 그러니까 뭐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좀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뭐 자녀 채무를 면제해준다든지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 채무를 그러니까 빚을 졌을 때 그 빚의 일부를 탕감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강조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혹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조조정보다는 이제 하나의 자영업자들의 그 뭐라고 도산 또 자영업자들의 채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갈 수 있는 게 이제 제2금융권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일반 사채 시장까지 갈 수밖에 이제 이 부분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좀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구조조정보다는 결국 이제 사회 안전망 비슷한 성격의 정책입니다. 세이프네트 비슷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항상 채무 조정이라든지 빚 탕감 뭐 이런 거 기업에서도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똑같이 제기되는 이슈가 모럴 해저드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어떤 동일한 어떤 개인이 있을 때, 자영업자가 있을 때 이분이 정말 성실했는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있는 건가? 예.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 좀 나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빚을 져가지고 예. 탕감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어떤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성실하게 일해서 빚을 상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빚을 안 갚고도 버티네 또는 그렇죠. 멀쩡하네 이렇게 알 때 그 절망감에는 또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선의의 절망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 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경기가 어려워질 걸로 우리 누구나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영업자의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뭐 사회 안전망 같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이번에 채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가 좋다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퇴로를 좀 열어준다는 점 또는 아주 막판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취지는 있긴 한데 이게 항상 우리 예전에 왜 정부 바뀔 때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기존에 있던 채무 탕감에 이런 정책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또 그런 차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결국 대단히 이제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선별할 수 있는 심사 그렇죠.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심사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용을 심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이게 이제 정책이 먼저 나오고 준비가 좀 나중에 가는 항상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그렇죠. 역대 정권에서 예.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뭐 제로페이 얘기도 좀 잠깐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로페이가 또 중요한 또 특히 카드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교수님이랑 얘기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요. 다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셔서 서울페이 추진 반장으로 계신 김명래 반장께서 전화 연결됐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페이 추진반장 김영래입니다. 예, 오늘 시범 사업 시작했다고요? 예, 오늘 첫 시범 사업 첫 결제가 이루어졌고요. 예. 예, 그 제로페이가 일단 기본 개념이 계좌 기반에서 모바일 결제지 않습니까? 예,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결제 방식인데요. 예. 오늘 이제 첫 결제가 그 생활상권의 뭐 점포들과 또 제과 또는 음료 중심의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첫 결제가 이루어졌고요. 예. 오늘 참여한 그 20개의 은행과 4개의 전자금융업체가 출시한 15개 앱을 좀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이 앱을 다운받아서 결제를 오늘 하실 수 있었고요. 네. 그러네요. 이제 잘 돼야죠. 이게 네, 이제 맞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 부담 덜어주자는 거니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제로페이를 활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수수료 부담이 덜게 되는 건가요? 예, 요 제로페이를 사용하면은 얼마나 수수료 부담이 덜어지는가? 이것은 사실 많이 쓰는 만큼 이제 부담이 낮춰지는 건데요. 즉 신용카드를 대체해서 이 제로페이를 써야지만이 수수료가 낮아지는 구조지 않습니까? 신용카드가 현재는 5억 이하는 0.8에서 1.3%인데 제로페이는 현재 이제 소상공인 한에서는 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 시작 단계여서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분들이 이제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담을 좀 많이 낮춰 글쎄요.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물론 위에서 만든 제도이긴 한데 사실은 결국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이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 제로페이가 뭐 공공에서 뭐 발주한 사업은 아니고 민간 협력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또 공공에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이렇게 나눠서 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네. 뭐 공공에서는 기 발표한 소득공제의 40% 이미 발표를 해서 내년도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공에서도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제 정책과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뭐 주차장 할인이나 뭐 미술관 할인 또는 서울시에서 뭐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뭐 스케이트장 이런 할인과 또 범용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 연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민간 앱에서도 저희 사업에 참여한 이제 민간 앱에서도 다양한 할인 혜택들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장님 그러면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시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이 얘기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예, 반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서울페이 김영래 추진 반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페이 얘기 잠깐 해보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큰 혜택이겠지만 문제는 소비자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이걸 쓸 거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게 이제 제로페이에 기반이 되는 게 결국 QR 코드거든요.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이걸 한국에 이제 들여오고자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중국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결제하는 걸 보면 정말 신속하고 빠릅니다.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제 저 QR 코드하고 수수료는 사실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제로페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경우 수수료율이 대략 한 3% 높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카드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에 부과하는 그런 수수료율 자체가, 그것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씩 다릅니다만. 그렇죠. 이제 제로는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정부가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QR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에 이제 제로페이로 하는 거고, 이제 그 제로페이를 하는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결국 카드 사업자들을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정부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 사업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코스트 구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파격적으로, 예를 들면 제로페이 같은데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카드 사업자들이 이제 중간에 배제된 형태의 과정상 프로세스 혁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QR 코드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에 너무 익숙하고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은 QR이 들어온 게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들어온 그렇죠. 거고요. 우리는 신용카드로 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다 가능한데 이걸 쓸 수 있겠느냐 이슈가 있어서, 아까 서울시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뭐 이제 세액 공제도 해주고 뭐 할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혜택이라는 게 미흡한, 그리고 특히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적립이나 이런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게 소비자 입장에 좀 약하다, 유인책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제로페이 같은 정책은 소비자보다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보니,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 거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소비자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부 자영업자 대책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것도 보면은 업계 현장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뭐 창업, 성장, 폐업의 생애 주기별 생태계 하여간 좋은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창업을 유도하고 매출을 증대하고 비용 부담 완화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창업도 정부가 유도하고 매출도 정부가 증대를 유도하고, 이게 사실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결국은 자영업자 대책의 결국은 한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말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서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면 살아난, 또는 단지 그 지역 전체가 부활을 한 케이스들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이 아니고. 예, 그래서 관은 보조적 역할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이 주체로 나서게 되면 아무리 예를 들면 뭐 물을 그러니까 말을 뭐 물가로 끌고 가도 물을 먹일 수가 없듯이, 그럼요. 자영업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정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도와서 서포트를 해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인 지원보다, 예를 들면 자영업에서 대단히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뭐냐면, 오늘 이제 적절하게는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게 재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인프라를 좀 그대로 갖춰준다든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컨설팅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 교육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거의 인구 비율로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컨설팅을 저가로 또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또는 그들이 새로운 업종이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컨설팅 같은 사업들, 또는 새로운 어떤 가게를 내고자 할 때 입지 선정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들, 즉 현재 어떤 자영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질적인 도약과, 또 하나는 산업 구조 전체에 대한 자영업이라는 구조를 전환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영업자들, 즉 노력하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정부의 어떤 보조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이번 대책 같은 경우도 정부가 앞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어떤 사전 준비 차원의 교육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늘 뭐 창업 사관학교 같은 걸 활성화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뭐 거기까지 들어가자면 오늘 또 시간이 안 돼서요. 저는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면 민간이 왜 우리는 주도를 못 하냐, 주도를 왜 안 하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반대로 그 민간이,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이제 저도 연구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민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극적이 되는 경향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개인의 또는 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주체적인 어떤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걸 이제 큰 정부라는 정책 차원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또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고 또는 정부가 바뀌면 그 정책이 중단되고 또 새로운 이름의 정책이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새로운 이름의 정책이 과거 정책과 별로 차이도 없는데 이름만 바뀌고 문표만 바꿔 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큰 자영업 대책에 대한 것도 좀 프레임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너무 일이 많으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일을 조금 줄이셔서 좀 맡기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긴 한 모양입니다. 연말정산 얘기가 드디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조금씩 바뀌죠. 이를테면 혜택이 새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혜택이 일몰이 돼서 즉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말정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실 꼼꼼히 챙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연말정산 얘기를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정연태 세무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연태입니다. 예. 뭐 너무 언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 연말정산을 좀 잘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연말정산을 잘 하게 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각종 공제 항목들이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감면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증빙을 잘 챙기느냐, 또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해요. 이런 경우에 뭐 부부 중에서 어느 부분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분한테 밀어주면요, 둘 다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양쪽으로 다 받으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예. 더 이제 세금적으로 혜택이 돼서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요 기간만 잘 챙긴다고 하더라도 시뮬레이션만 한번 잘 해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당한 부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네. 이제 세무사님 말씀대로 하려면 이제 우리가 뭐가 바뀌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얘기해 좀 주시죠. 바뀐 거를 크게 한 3가지 정도 뭐 되게 네.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이제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이나 네. 전통시장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그 공제를 30%밖에 안 해줬는데 올해는 이 공제율을 좀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이 공제율이 높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이런 데서 사용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대중문화예술을 뭐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후원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뭐랄까요 도서나 공연 지출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나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런 혜택들이 새로 신설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 책 사는 거하고 저 공연 보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크겠네요. 네, 혜택이 좀 상당히 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소득 금액 기준이 이제 수익 금액 기준으로 연봉 기준으로 7천만 원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봉이 좀 7천만 원 넘는 분들이 보통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에서 한 10% 정도 안에 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당신들 정도까지는 좀 혜택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내가 뭐 이제 신입사원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또 이제 머리를 식기 위해서 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 또 한도도 1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려가지고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공제들을 잘 활용하면은 세금 공제 혜택을 누려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액 감면 부분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옛날에는 감면을 70%만 해줬는데 세금 낼게 그다음에 이번에는 90%로 이게 상향 조정됐어요. 물론 이제 감면 한도가 있긴 해요. 150만 원까지 이제 감면 한도가 있긴 한데 150만 원을 이제 세액 감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의 감면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 중에서 뭐 150만 원 이상 이렇게 세액 감면을 받을 만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대부분 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시면 이런 감면을 반드시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뭐 소득공제 관련 말고 또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월세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향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 월세 10%만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12%까지 공제를 확대하는 이런 새로운 입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잘 챙겨 보시면 아마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좀 뭐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 네, 줄어드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수익 금액 내지는 이제 자기 연봉에 이제 7천만 원이 넘는 분들이 공제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배제가 돼버렸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해야 되는 오히려 이제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좀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좀 내도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7천만 원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7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요 10% 뭐 12% 이렇게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한 푼도 안 해줍니다. 물론 뭐 이런 분들이 뭐 월세 살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세 살 수 있는데 하나도 공제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또 뭐 도서 이제 관람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천만 원 넘으면은 한 푼도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불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사실은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는 게 사실은 뭐 방향은 맞죠.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태 세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제 3기 신도시 발표 있었죠. 서울시에서도 공급 대책이 나왔고요. 오늘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을 위해서 권일 부동산 리서치 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뭐 고심한 흔적이 보였고 뭐 다만 이제 좀 의외 지역이 좀 선정된 부분도 좀 있어서 좀 약간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의외 지역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당초 정부에서 이제 신도시 지정을 할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 1기 신도시와 서울과의 어떤 사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었었는데, 요번에 뭐 인천 계양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이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그 기준에서 좀 벗어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아무래도 서울 도심하고 30분이라고 시간은 뭐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그런 데들은 왜 됐을까요? 아마도 이제 이전에 먼저 거론이 됐던 몇 군데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입지를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이제 그런 입지를 가진 지역들이었는데, 이런 지역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먼저 사전에 뭐 일부 지역이 유출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을 좀 배제하고 뭐 일단은 좀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선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 왜 연초에 또 추가로 이제 또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한 11만 가구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역들, 예를 뭐 김포나 뭐 광명이나 뭐 이런 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들이 내년 초에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선정하는 그런 입지 기준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뭐 다시 좀 거론되면서도 뭐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신도시를 정부에서 개발하겠다는 의도가 서울에 너무 집중되고 있는 수요도 조금 분산시키는 동시에 이제 교통망을 잘 연결을 해서 이제 서울 시내에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서울 인근에서 이제 출퇴근하는데 큰 지장 없도록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뭐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교통망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썼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신도시 조성까지는 역시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교통망이란 것도 역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지금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교통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좀 신경을 써서 그 속도를 진행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 기존의 신도시 조성 이번에 지정된 곳 이외의 다른 지역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서도 서울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교통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봅니다. 일단은 GTX 중심이긴 한데 GTX가 이제 아파트 입주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처음에 몇 년은 고생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대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이게 지금까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모든 어떤 신도시를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초반에 가장 문제가 됐던 점들이 교통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GTX가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7호선 연장이라든지 혹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3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사 기간을 줄여가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 정부하고 각 지자체 장과 함께 좀 최대한 좀 빨리 협의가 돼서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지역들은 집값이나 땅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예.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게 지금 이제 그 지역에 지금이라도 혹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계속 지금 들어가서 투자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집값 상승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런 데부터 이제 초반에 너무 이제 과열되는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거나 일정 기간에 따라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서류들을 제출을 해가면서 거래를 이제 최대한 이제 차단을 하고 투기 수요를 이제 억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대규모 개발 뒤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대급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래 과정에서 편법을 가장한 어떤 불법을 자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좀 관리 감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투기 수요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4군데 중에 하나가 남양주 왕숙인데요. 여기에 6만 6천 가구가 들어서니까 제일 많이 들어서죠. 근데 기존에도 남양주에는 아파트들이 좀 약간 난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한꺼번에 많이 들어선 편이라 혹시 물량 부담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그쪽은 또 집값이 대규모로 떨어지거나 혹시 이런 식의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곳이든 일시적으로 공급이 집중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는 일단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별내지구라든지 다산신도시라든지 구리 갈매지구라든지 이런 택지지구가 이미 조성이 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미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왕숙지구가 분양할 시점이게 되면 앞으로 2, 3년 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숙지구가 2, 3년 뒤에 분양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입주하게 되면 또 역시 2, 3년 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6년, 7년 걸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점까지 해서 입주가 몰리게 되면 그 시기 때는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7년 이내에 뭔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산이라든지 별내 이런 지역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왕숙지구도 역시 일시적으로 공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순차적으로 공급을 좀 시기를 좀 늘려가면서 그렇게 좀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입주 과잉으로 인해서 그런 충격은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번 3기 신도시가 집값을 안정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신다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어느 정도 이거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에 집 싸게 해줄 테니까 경기도로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실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서울에서 너무나 이제 그 가계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가중됐던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차선책으로 선택은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요 분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부동산 인포 권일 팀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나온 자영업 대책 관련해서 일단은 특히 재기 또 폐업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한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밀화 대책 또 자영업자로 사람들이 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폐업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